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중도층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레이스 첫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최대 치적으로 내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대선 주자들의 일정과 메시지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며 오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문제에 청년들의 고충을 청취했는데 특히 청년들이 집 걱정을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발표가 있었던 만큼 취재진의 질의응답에서는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을 임명해도 될 것 같다고 했고요. 또 당선 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불황 해소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최근의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스윙보터로 꼽히는 충청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최재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찾아갔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또 산업의 필수적인 인프라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당선 시에 규제를 혁파하고 민생을 살리는 경제 판가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자신이 사퇴하는 단일화 가능성은 0%다라고 못을 박으며 국민의힘의 이딴 단일화 압박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진정성 있는 호소라면 김문수 후보가 즉각 사퇴하면 되지 않냐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는데 제주는 고민 없고 기득권이 앞으로 나서서 혜택을 누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안 문제도 짚어보죠. 우선 민주당 앞서 발의된 대법관 구성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했죠. 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을 겨냥한 법안 2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장경태 의원 법안이 철회 대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또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누수 배경에 중도층의 이탈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법부를 향한 고강도 압박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말바꾸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 비슷한 법안을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철회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그런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정치 집단인지 방증하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서는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지율 역전의 열쇠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다른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단일화 제안까지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100%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당 역시 같은 기류인데 김철근 종합상황실장은 SNS에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움직임을 야합이자 꼼수라고 치부하며 재차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되새기며 정권 교체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윤여준 위원장은 저들이 보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국민 통합을 논의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투표는 3일 앞으로, 대선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조금 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네, 지금부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선거 준비에 매진해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 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 참가단을 구성하여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과 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전투표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내란 종사 혐의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 총리는 10시부터 조사를 했고요. 전 경제부총리는 낮 12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12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경찰 특수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낮 12시부터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종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보존 요청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과 다음 날 대통령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두고 이들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했던 반면 김 전 장관은 찬성한 위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또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렸다고 진술했고,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거나 언론사 등에 대한 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엄 이전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안가의 CCTV도 제공을 위해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차장 등의 비화폰에서 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고요? 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대부분 복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시한 주체는 알 수 없지만 경호처에서 원격으로 세 사람 비화폰의 사용자 관련 정보를 삭제한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비교해보면 초기화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기록 삭제가 이뤄진 날은 지난해 12월 6일로 홍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폭로한 날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아직 입건 대상을 특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계엄 당시 증거인멸 가담자와 지시 주체의 윤곽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당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오늘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3, 4차 공파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인데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이 대선 전국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것인지, 또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출입하면서 역시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계엄 당시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죠? 맞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상현 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2개 대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었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이어 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으로, 다른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앞선 군 관계자들 증언과도 유사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여단장은 당시에 본인은 끌어낼 대상이 민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북한의 도발, 테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이에 따라 군사적인 조치를 시행했던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란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같은 날 재판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화폰 서버 기록은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현재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논란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의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최대 9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전국과 갖추어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 대표회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김혜영 의장이 상정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관련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속행되는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다음 회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열리게 됐는데 법관 대표들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한미 관세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에서 이 미국 측이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가장 핵심 요구 사항으로 꼽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통상 당국자는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미 간 상품 분야 교역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차 기술 협의나 6월 중 개최하기로 한 강력급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의 지침을 받아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건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차 기술 협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뒤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오 시장은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실제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비용을 대신 내게 했는지 등을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검찰 소환 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더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굳히고 대선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불러 공천 개입 의혹 전반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 역시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이제 일주일여 남은 대선 전국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케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에 이어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라 오늘 민주당이 대법원 대통령 증원 무법조인 대법관 임명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발상 자체가 정말 그는 방탄 발상이에요. 나만 살면 된다.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걸 막기 위한 선대위의 결정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철회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거죠. 다 선대위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을 의안한 것도 개별 의원들에 의해서 입법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고 실제로 지시한 적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회까지 이끌어냈는데 이 철회 자체도 후보가 지금 이것을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해당 의원, 개별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문제는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해당 의원들이 본인의 법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다시 추진할 거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런 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일극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극체제로 당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대선이라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민감한 입법을 이재명 후보 모르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재명 후보의 묵인이나 또는 방조 또는 승인이 없이는 과연 이런 입법이 가능했겠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아마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잠깐 중단했지만 그걸 다시 살려서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요, 지금 이렇게 대법관들을 이제 민간인은 비법조인 앉히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효준 씨라든가 김재동, 뭐 조국, 정청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법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많은 역풍이 불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이제 다시 번복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0명으로 증언한 입법이 있거든요. 이건 또 취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거,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방금 뭐 중지하라고 했던 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상상은 자유입니다만 저희는 그런 걸 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 산물들이 굉장히 어려운 산물들이거든요. 경제는 아주 힘들죠.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힘들고, 외교, 안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내용들은 결국 경제를 살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다시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이 있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민주주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시덥지 않은 논쟁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그 어떠한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이 한번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을 낸 의원이 이제 박범계 의원인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잖아요. 아무래도 무게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개별 의원으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자중하라, 이렇게 지시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왜 이제 묻는 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런 대법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란을 야기하면서 여론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지금 보수 쪽에서는 김어준, 김재동 대법관 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전에 이제 정말 전용기 의원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중도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판세 자체도 절대 불리한 판세가 아닐 테니까 선을 그어버려라. 그것이 중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점을 요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야 중도나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권자층이 대체로 이제 주부층이면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혼란이 없도록 아예 이재명 후보가 선을 그어달라. 그런 요구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이렇게 민간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 논란은 우선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국방부 장관도 이제 민간인이 맡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취지죠? 실제로 사법과 관련돼서는 선을 그은 것이고요. 국방부와 관련된 민간인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후보의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표한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군도, 카르텔이 충분히 존재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그 하나회를 척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회를 척결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군과 관련된 인사들은 육군 사관학교에서 관장이 됐죠. 그래서 비교적 해사나 공사 같은 부분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 인사만 가지고 안보의 전만을 확인하는 국방부 장관도 충분히 군 전문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례 없는 것이냐? 대한민국에서만 이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를 봐도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나왔던 것이고 군을 통제하는 것은 합참 의장이나 기본적으로 3군의 그 참모총장들이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우려 없이 문제 없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도 있으시죠? 저는 그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예와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뉴클리어 파워를 해가지고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선에 보면은 많은 북한의 표가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겨냥하고 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을 이제 그 국방 통수권을 안친다. 이거는 굉장히 국방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지휘 통제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오해되는 것이 덕망과 국방에 대한 학식을 갖춘 분, 이 민간인이 온다 하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김어준 씨라든가 김재도 같은 분이 그런 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친북 성향 또는 종북 성향 이런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국방장관이 됐다고 가정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군사 동맹을 파기한다든가 또는 이제 한미 군사 훈련 같은 거를 폐기한다든가 이러면서 나중에 한중 군사 동맹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안칭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우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도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의 양당을 들어봤는데요. 여러 의혹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미동맹은 굳건합니다. 그것은 전제로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그 한미동맹에 대해서 빼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저희도 뭐 지금은 남북의 분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김재동, 김어준 만물론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검사 만물론처럼 누구나 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담보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지 그리고 이 또한 결국엔 정부나 국회가 풀어나가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나갈 부분인 것이지 이것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마구잡이를 할 것처럼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말씀도 중에 이게 말의 정치학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건 좋은 아이디어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인을 최정예 군사 안보 전문가 이 한마디만 넣으면 다 해결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관까지는 민간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정부도 헤그세스라고 이제 민간인이 군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고 전문가가 와서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비상계엄 이런 이제 경험 때문에 가서 좀 군 문제를 좀 농단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또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만 넣었으면 되는 겁니다. 군사 안보 최정예 전문가 민간인을 이 사람을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보겠다. 이러면 해결될 부분이죠. 동의합니다. 민간인도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한 세 분의 개인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변수로 꼽히는 단일화.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제 2차 마지노선인 사전투표일 전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셈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전명하고 단일화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네,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는 쪽과 선을 긋는 쪽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조건을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원하는 거 거의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아마 따져야 될 겁니다. 자, 단일화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나오죠? 대선에 승리하거나 대선에 패배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하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대선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두 가지인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훨씬 유리하죠. 또 하나 대선에 만약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국 공신으로서 1등 공신이 아니라 특등 공신이 되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 40대 국무총리를 통해 가지고 정치의 어떤 자산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당권에 도전할 수 있고 경기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경기 도지사도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하지 않아서 패배를 하게 되면 초미니 정당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보수의 운동장, 큰 보수의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놀 수 있는 본인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 하나가 또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단일화 하지 않아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치 보복을 할 경우에 1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방송 토론에서 굉장히 이준석 후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비록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한은 넘긴 셈이고요. 지금 사전투표 앞두고 2차 시한을 앞두고 있는 셈인데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장관직, 총리직, 당권 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점점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이 이제 이 단일화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대상인 이준석 후보가 싹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리적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뭐 28일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9일 아침 5시 59분 59초까지는 열려 있어요. 왜? 6시 땡 하면 이제 투표 시작이니까. 그런데 이 물리적인 이 단일화는 열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태도인 것 같아요. 왜 이 조건이 아니냐. 유세 현장에서 이준석 후보가 암시를 했습니다. 단일화 좀 하쇼. 이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반응이 반성이나 하라고 하쇼. 이게 뭐냐면 이런 국무총리, 뭐 40대 국무총리나 뭐 당권 운운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당대표 자리에서 쫓아낼 때 그 사과, 그 당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와서 정말 사과를 하느냐. 이 진정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적어도.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가 있다면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저는 이제 적어도 오늘 시간은 너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발언 시간이 한 7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봐요. 그만큼 단일화는 어려워요. 예. 이거 다른 방송에서 제가 방금 우리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YTN 네. 말고 왜냐하면 요거죠. 사과도 해야 되고 이 조건도 있어야 되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섰을 때 신랄 같은 희망이 조금씩 커진다는 의미죠. 예. 이게 이제 단계별로 7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서적인 이 조건이 먼저일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공식 선거전 초반에는 이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상당히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수가 아닌 상수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속내는 뭔가요? 실제로 없을 내용이면 이렇게까지 떠들썩하지 않을 것이다 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이익 볼 사람이 사실 이준석 후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대 양당 그리고 심지어는 제1여당이었죠.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 본인의 체급을 키우는데도 큰 역할이 될 것이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단일화 이슈로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돼서 국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익 보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협상에 들어갔을 때도 본인의 우위에서 선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수로 보고 있는 것은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민주당과는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죠. 그러나 국민의힘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봤을 때에도 실제로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 복귀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먼저 네,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죠. 지금 네.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대략적으로 45대 40대 10 다 두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게 10이거든요. 이 10 두 자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거죠? 흐름을 개별 말씀드린 거죠.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두 자리가 지금 10자리인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30 정도만 됐다. 그러면 이제 완주라든가 나한테 단일화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두 자리라 하더라도 그게 딱 1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제값만 쳐준다면 언제든지 단일화 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제값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공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공짜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값을 쳐줘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것을 다 쳐준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헐값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헐값에 데려오려고 만드는 거예요. 제값을 쳐줘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데려와서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단일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제값이 후보 자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단일화를 원하면 김문수 후보 사퇴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표면상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로 갈 가능성은 말 그대로 0%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9일 이 목요일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는 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걸 먼저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미 3년 전에 당했잖아요. 그때 단일화가 가장 크게 타격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보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한다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예. 근데 단일화 했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일 직전에 했죠. 그러니까요. 심상정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못해서 딱 그 표만큼 차이가 나서 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효과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 유권자 중에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영업, 그다음에 학생, 이준석 후보의 학생이 있죠. 그다음에 경기도 PK 지역이거든요. 이게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대선은 또
경기도,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향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차단의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시장의 댓글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범보수 진영의 상황은 갈수록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쓴 이 글 때문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홍준표 전 시장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내용인데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 바로 감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님이 하와이에서도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홍준표 대표가 구현하고 싶었던 정치를 제 정치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사단까지 파견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정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이 우리 당대표였다니 배신자 인증이라며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셨으면 좋겠다고 적었고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당대표 2번, 대선 후보 2번, 5선 국회의원 등 당의 혜택은 다 받으신 분이 국민의힘 후보 말고 이준석을 찍으라고 하는 건 정말 후한무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로 갈아입고 당의 선거 유세에 한 발 더 다가간 한동훈 전 대표는 하와이는 망명할 때나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특사단으로 하와이에 직접 다녀왔던 김대식 의원은 이를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입장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저는 그 정치적 격려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누군가는 이준석 후보를 지금 투표용지 인쇄 기간은 지났지만은 사전 투표하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 단일화 단일화에도 방점을 두고 미리서 조금 선제적으로 이준석 달래기의 한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점을 멀리 미래를 보면은 투자일 수 있고 현재 시점을 보면은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네,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것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 선언이란 해석도 있고요. 반대로 단일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는 포석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정치 논평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홍 전 시장의 속내는 뭘까요? 실제로 서운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는데 결국엔 2번 연거 후 이렇게 물을 먹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두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외부에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에게 서운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지지는 한다만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본인을 한 번 더 돌아봐달라고 하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정치적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와이 특사단까지 파견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요, 지금 이준석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치맥 페스티벌 할 때 이준석 후보가 대구까지 가서 함께 있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저는 따라서 홍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각각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단일화했을 때 극적 효과를 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쉽게 말하면 쓰리 쿠션을 해가지고 결국은 단일화의 효과를 올리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이준석 후보가 제값을 받기 위한 어떤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격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정권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 시장이 상당히 귀한 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힘으로 정계 복귀한 것도 아주 매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홍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격려성 발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 전 시장이 3쿠션으로 단일화 그림을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3쿠션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양면성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이준석 후보의 반응처럼 미래투자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사표가 아니니까 이준석 후보는 감사합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김재식 의원처럼 이면을 읽어보면 뭐 본인 스스로의 글에 본인이 해석을 달지 않았으니까 꿈보다는 해몽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이준석 후보에게도 사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다르게 읽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미래투자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해줄 수 있도록 통큰 양보와 사과를 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또 단일화 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해석을 해놓고 있지 않은 것은 다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속뜻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지난번에도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가 다시 붉은색 넥타이로 갈아맸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막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인공섬 거북섬이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인공서핑장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협공에 나선 건데요.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의 그 웨이브파크라고 그 기장이 그 파도가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인공 서핑장을 만들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2년이 다 되도록 인허가를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계속 시간을 질질 끈다는 소문이 있길래 그때 시흥시장하고 제가 그 업체들을 꿰어가지고 경기도로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어있는 웨이브파크를 자랑 삼았다며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실률 87%인 거북섬의 비극이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귀결될 거다.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 실패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안무치, 모르고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은 거북섬 진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인터넷에 한 줄만 찾아봐도 지금 거북섬이 어떤 지경이 되어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우리 서민들의 고열을 짠 이런 아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농담하듯이 자기의 치적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오늘 거북섬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의 일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 안에 웨이브파크만을 얘기한 거라며 이준석 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시죠. 거북섬 전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던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사업이었던 웨이브파크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결국 공실률이 높은 건 거북섬의 상가 이야기이고 이재명 후보가 추진한 거 그리고 자랑한 것은 그 안에 웨이브파크만의 얘기다 이런 거죠.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악의적인 이야기를 쏟아붓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북섬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웨이브파크라고 하는 것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업적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갑자기 공실률을 이야기하면서 망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이 만약에 공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고 다시 한번 뭐 웨이브파크 이외에 다른 것을 유치시켜서 부응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망했는데 왜 그걸 치적으로 삼냐라고 역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거북섬 전체를 이재명 후보가 망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고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 조치가 된 건가요? 실제로 추진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열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애당초 계획은요, 한국수정공사에서 수변공원을 만들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 도지사 시절에 웨이브파크라는 핵심 레저 시설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게 규모가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상가 공실률 87%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가 공실률이라는 게 만약에 애당초 계획이었던 수변공원으로 갔다 그러면 공급이 과잉됐겠습니까? 상가가 과잉이 안 되고 적정하게 공급되면서 그렇게 공실을 높지가 않았겠죠. 하지만 핵심 시설을 부르는 웨이브파크가 오면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이걸로 영업도 업체들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하고 지금 그 웨이브파크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거북섬 상가 모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억을 본인이 투자했는데 2년 만에 그 가치가 상가 가치가 3억으로 떨어져가지고 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데도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핵심 시설, 그러니까 공원 거북섬 전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그러면 책임이 없겠느냐?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네, 웨이브파크와 상가 공실률은 관련이 있다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파크 유치는 시흥시 그러니까 거북섬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브파크를 안 갖고 왔으면 공실률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발전 안 시켰으면 이럴 일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악의적으로 어떻게든 폄하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발전을 안 시켰으면은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방금 저기 영상에서 좀 잘려서 안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흥시 유세장에서 웨이브파크 장사 잘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아니요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장사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장사를 잘 해서 상가들이 번영하고 투자자가 많이 모이기를 본인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본인이 이제 웨이브파크를 들여던 목적이 상가의 번영과 경제 활성화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핵심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깊이 들어갈 건 아닌데 웨이브파크가 있는 거북섬은 상당히 외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고 고객을 유치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조치를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갈 수 있게끔 개발하는 것들은 필요한 지점이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섬 전체의 경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웨이브파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간의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정리하세요? 이게 선거 말 정치의 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딱 유치까지만 이야기했으면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무용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딱 포착하고 있던 거죠. 자랑해? 호텔 경제학이네. 노쇼로 가야 되겠네. 이러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 연설팀이 조금 더 대안까지 마련해서 요즘 힘드시죠? 제가 뭐 정권 잡으면 이거 좋게 또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 싹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격을 하는 쪽에서도 대안까지 내놓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치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별 비판을 받을 공격을 당할 부분이 없을 텐데 공실이 딱 나오면서 공실이 뭡니까? 마치 노쇼랑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호텔 경제학으로 다시 이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팀은 특히 이제 지지율상 어느 정도 내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끊어가는 것이고 또 공격하는 쪽에서는 요걸 공격하되 그 대안과 이어서 좀 다른 이슈로 이제 연결을 하는 전략을 항상 포착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계속 일파만파 자칫 잘못하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유세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으로 가 살다 보니 경기도가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다가 서쪽으로 가서 맨날 여의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동쪽이 너무 그리웠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게 또 많이 환영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목이 터져라 외쳐라고 누가 그러던데 김원희 의원이 그러셨군요. 목 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월 3일까지, 6월 3일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주변에 전화하고 설득하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목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그거는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주요한 빛의 혁명의 전사들한테 목이 터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게 하고 이 나라 주권자가 바로 국민 우리라는 사실을 온 동네 이 집 저 집 헤어진 친구 애인에게까지 열심히 알려주시겠죠? 우리가 주인임을 증명합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우리의 심부름꾼 대리인이다. 우리가 맡긴 권력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써야 되는 우리의 머슴 중에는 조금 높으니까 상머슴, 그 상머슴이고 그 상머슴을 부리는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투표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해내야지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 나라 운명도 바로 우리의 손 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지금 너무 그 판박이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필이면 5월 18일에 1차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날이 광주 80년 5월 비상경 확대, 요즘 말로는 군사 반란, 내란 행위를 시작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토론일은 5월 23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의 탄압을 받다가 이 폭력적인 정권에 의해서 서거하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이 또 3차 토론인데 내일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마지막 계엄군에 의해서 도청이 점령당한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년이 온다라는 한강의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동호, 현실 속에서는 문재학, 당시 나이 17살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이 마지막으로 계엄군 총에 맞아 죽고 도청이 계엄군한테 점령된 바로 그날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그 작품을 쓰기 전에 그 문재학군의 이야기, 광주 80년 5월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그 살해당한, 살육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건가?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할 수 있나? 이런 의문으로 그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남양주 유세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유세 화면도 같은 분량만큼 방송해 드린다는 점도 고지해 드립니다. 저희는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랑영 여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개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변기도청 써 있는데요. 거기다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빠 역할을 한 설 여사,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겨냥한 건데요. 대선 후보들이 주로 출연한 이 해당 코너에 배우자가 나온 건 이례적이죠.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아내가 어떤 걸 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잘 알 테니까 저는 거기에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치가 이러저러한 코미디 혹은 어떤 시사적인 토론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선들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품격 있게 서로 대화하고 상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 SNL 코리아에 출연을 했는데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직격했습니다. 설 여사는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혜경 여사도 저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든가 다른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선을 넘었다고 공격할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가 직접 나와서 내가 선을 넘은 건 적이 없다. 그리고 난 이러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직접 당당하게 해명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는지 좀 오히려 의문이다 생각 들고요. 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보통 답을 좀 안 합니다. 회피를 하죠. 얼마 전에 어느 기자가 질문했을 때 언론에 대한 장악 우려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했더니 그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 또 답을 안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이런 것에서도 또 답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1등하는 후보가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답을 하지 않는 모습, 과연 국민들이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저는 잘못된 전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가 상당히 최소한의 행보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영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네거티브에 가세해서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 이르렀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최소한의 역할만 하셔라라고 조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김건희 여사를 뽑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나와서 네거티브를 하시면 문제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최소화하는 게 낫습니다. 결국 혹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는 여사들은 외교 최전선에서 뛸 텐데 본인이 네거티브에 가세했던 것은 세계 전국에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란현 여사가 저렇게 네거티브에 가세하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긴 합니다만 본인의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후보의 배우자가 지금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제 김혜경 여사도 네거티브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반박 안 할 수 없는데요. 김혜경 여사가 3년 전에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자들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던 당사자가 바로 김혜경 여사입니다. 근데 지금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나와서 소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본인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부인,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검증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얘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이 없는 자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법화 직격을 해서 청렴성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역이 경기도청이라고 써져 있지 않느냐. 예. 이번 대선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 또 공무원, 주부청, 여성, 블루칼라. 이 설란영 여사가 또 이 노동운동 출신이거든요. 예.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배우자도 무기로 해서 이렇게 선거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상반된 두 배우자의 행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정치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더워져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내륙 곳곳에는 중간중간 요란한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제 봄의 끝자락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오른다고요?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2도로 어제보다 3.6도나 높았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당분간은 한반도 주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열이 점차 쌓이면서 기온은 매일 조금씩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수요일에는 27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주 후반에는 곳곳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만 하늘이 맑다 보니 밤 사이에는 땅에 쌓인 열이 빠져나가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걸로 보여 큰 기온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내륙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전북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과 모레는 동쪽 지역에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소나기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94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준 금품수수와 공무원 선거 관여,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195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살해 위협글 수사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11건을 접수해 1건은 송치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관련 1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운동원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충북 제천시 영천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흉기로 위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 사무원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저녁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탐역 광장에서 김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 차량에 올라가 유세를 방해하고 선거 사무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주요 후보들 사이에 고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차 후보자 토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각각 이 발언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선거 전 초반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한 맞고발로 불이 붙은 고발전은 반환점을 돌면서 난타전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유세 중 지역 유권자로부터 곶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해운사 부산 이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또 냈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거북섬 개발을 둘러싼 이재명 후보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고발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된 측면이 있는 건데 승자 독식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으로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정치 사법화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정치 권력의 획득 여부에 따라서 사법적인 책임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고발 전에 불이 붙었지만 관련해서 법정에 선 건 이재명 후보뿐으로 이번 대선 목전까지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네거티브 공방과 고발전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일주일 남짓 남으면서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모으려는 유세 열기는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웃지 못할 실수도 종종 나오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나온 말 실수들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주 있었던 경남 양산 유세 현장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역을 헷갈린 모양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지방의 공립대, 국공립대들이 지금 학생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학교에 재정 지원이, 국가 재정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에 포항공대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방이잖아요. 1인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국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요. 우수한 교수가 몰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수한 대학이 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포항공대 포스텍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북 포항시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공업대학은 울산과학기술원이고요. 영어로는 유니스트라고 불립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나온 말실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치적 고향인 경기 남부를 찾은 김문수 후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후보가 지원 유세를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손 전 대표 바로 옆에 있는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손 전 대표 바로 옆에 있는 김 후보가 있었는데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당황했을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헷갈렸고요.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이색 체험 장면을 묶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직접 보시죠. 김문수 양이 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고등학교 교실을 갔습니다. 첫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의 표심을 공략하러 간 건데요. 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쇼츠 제작법을 배우며 이런 체험까지 시도합니다. 화면 보시죠. 괜찮아. 다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맞아요. 춤만 춘 건 아니고요. 한복까지 갖춰 입고 장구도 배웠습니다. 이 후보의 음악 실력 어땠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양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너무 어렵게 가르쳐 주시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비의 고장 경북 안동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두루마기와 갓을 갖춰 입고 넙죽 큰절도 하는데요. 또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 반드시 저희들이 꼭 이룰 수 있도록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멋지게 절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내기 장소에서는 갓을 벗어던지고 이번엔 밀짚모사를 퉁 눌렀었습니다. 빨간 수건까지 목에 걸고 이안기에 앉으니 영락없는 농부 모습이네요. 농사엔 새참이 빠질 수 없죠. 김 후보의 모내기 추억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막걸리 받아오라고 막걸리 받는 데가 저 우리 동네 없어가 저 밑에 동네 가서 막걸리 한 주 전에 내가 오다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 잠깐 좀 먹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쫄리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걸리를 안 드시네. 네, 내일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21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 이틀 전에 진행되는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나흘 만에 다시 3차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한 뒤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순으로 공약 검증 토론이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잡을 막바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상황에서 차별성을 부각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나 현실성이 있을지 등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제가 정치인 만큼 부정선거 의혹이나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민감한 정치 이슈를 놓고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말이라도 단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란 수계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선 토론회에서 나온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후속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어, 법도 한 개가 아니에요. 방탄법을 5개, 6개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덮어쓰고도 벌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후보들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인데 김 후보가 단일화 성사를 위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준석 후보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등이 주목됩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권 후보는 진보적 정치개혁 의지를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 측면 지원 사격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를 끝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돼 토론회 성적표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 분야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기존 진술이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조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CCTV와 대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당되는 비상계엄이 있고 공모회가 있는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CCTV를 확보하고 관련된 조사가 진행된 게 이렇게 늦어진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확보들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로서는 결국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 진술 내용과 지금 확보한 증거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의 어떤 추측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정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재소환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그 발언들이 이제 거짓말인 것을 좀 판별하기 위한 것이겠죠? 네, 결국은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선포 행위, 예. 이 선포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내란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지금 공수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도 별도의 그냥 절차가 아니라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모하거나 관련돼서 필요한 방조 행위 등을 했다고 한다면 별도의 또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국무회의 자체가 있었는지 혹은 이 과정에서의 국무회의가 없었다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데 동원이 되거나 거기에 공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반발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계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내란죄 범죄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와 형사적인 조치의 여부들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경찰이 확보한 건 정확히 어느 장소의 CCTV인가요? 네, 당시에 이제 그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접견실에 오고 간 이제 출입 기록과 그 과정에서의 CCTV 기록을 대조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헌법적으로도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에 관한 기존의 진술 내용과 CCTV의 내용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없다면 사실 추가 소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그 CCTV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진술한 기존 내용과 뭔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전에 비상계엄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를 언제 알았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향방이 되는 것이 각 부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시, 하다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위 예. 최상목 문건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죠. 쪽지로 알려진 그 그렇죠. 부분이죠. 이제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지 수 번호가 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각 부처의 장관들한테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구체적인 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 방안까지 지시가 하대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진술에 굉장히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언제 왔고 언제까지 있었고 무엇을 들었는지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지금 소환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추가로 사실한 확인이 사실된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청장 이 3명의 사용자 정보가 특정돼서 지금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수많은 통화 기록 중에서 그것만 특정돼서 삭제가 됐는지 예. 또 이제 원격으로 삭제됐다고 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가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이제 수개월의 시간을 봤을 때 당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벌어졌었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홍장원 차장의 진술과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홍장원 제1차장과 관련된 통화 기록이 삭제된 이유와 내용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는 것에 어떻게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관한 부분과 나아가서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들이 긴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과 관련돼서 특정해서 이제 삭제가 됐다면은 예.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과 김봉식 청장이 받았던 연락과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인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12월 3일 새벽이었고요. 이 기록 삭제가 이루어진 게 12월 6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실 모두가 너무 놀랐죠. 예. 해제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은 하루 이틀 뒤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인 이제 처리, 즉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게 정치인들에 대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군경을 동원한 체포 취소가 있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또 홍 전 차장이 관련된 폭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향후의 재판에 있어서 특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특정한 정치인들을 제거하거나 체포하려고 했다는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관점이 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에 대한 제일 중요한 증거로서 관련 지시에 관한 통화 내역들이 삭제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추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경호처 서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 삭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경호처 서버의 내용은 이제 공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무엇인가를 특정해가지고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시 대통령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결국은 비화폰에서 통화한 당사자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입니다.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서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통화 당사자밖에 없죠. 예를 들어 홍 전 차장이나 김봉식 처장이 경호처에 연락해서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화 당사자인 세 사람 중에서 사실상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현직 대통령 말고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호처장이 이거를 관련돼서 삭제하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화 당사자 중에서 경호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한 명밖에 없죠. 윤 전 대통령 말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봉식 전 청장 모두 그 국무회의 당사자 중에 핵심 인물로 뽑았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럼 다른 국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돼서 한 번 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비상계엄 전에 있어서의 국무회의 절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와 별개로 이제 만약에 이것이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각 부처들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과 지시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비상입법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통치를 이 군정 형태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을 더 확보하고자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조하고 협력했다고 한다면은 내란에 있어서의 공범으로서 입건될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당시 국무위였던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왜 열린 건지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졌나요? 회의에서? 네, 시작은 이제 5월 1일이었죠.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선고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상당한 숙고를 거쳐서 하는 과정, 재판 절차 과정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너무나 과도하게 빠르게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재판이 공정성을 잃고 또 정치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청문회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의 발의될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또 해치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수장인 어떤 대법원장이나 아니면은 법원 행정처가 아닌 법관들 입장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내고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전국 법관 대표자들 중에서 이제 일정 수 이상이 발의를 해서 소집을 요청을 하면은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 절차가 소집이 되었다. 그래서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일원들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대법관 청문회 출석 요구 등 뭐 사법부 흔들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네, 결국 사법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나의 제도이자 시스템이자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식으로 단 한 번에 결정이 내린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내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전문적인 법관을 통해서 관련돼서 상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대법원에서는 법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개별 사건뿐만 아니라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법률가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은 법조 귀족이라는 표현도 가끔 비판적으로 쓰이죠. 법률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머지 사회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응, 여러 가지 소통들을 하지 않고 우리만의 논리와 도그마 속에서 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다고 하는 비판 또한 의미는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 해법으로서 대법관을 그러면은 법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모두가 통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법리를 법관이 아닌 존재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을 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이견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을 앞두고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6.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수준 보이겠는데요.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